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방송에서 확인했을 때보다 조금 많이 내려간 모습이죠. 이제는 다시 노란색 구간에서 주황색 구간, 두려운 구간까지 내려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탐지수는 40 위, 42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40 밑으로 내려왔죠. 33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밤사이에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며칠간 더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쉽사리 조금 투심을 회복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조금은 갸웃거리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지 내일의 코인에서 꼭 확인을 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은 또 어떻게 변했을지 그 변화의 추이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조금 큰 폭으로 내림세 보였습니다. 3.95%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프로만 봐도 시가총액이 얼마나 많이 내려왔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전일 이 시간에는 2조 5,400억 달러를 기록했었던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이 지금은 1,000억 달러 수준 내려오면서 2조 4,300억 달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대비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조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워낙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내림세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일주일 전 이 시간 대비해서는 2.5% 정도 시가총액이 불어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하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전보다는 확실히 나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기관들은 이 안에서 어떻게 또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까요? ETF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을 때 ETF가 순유입세를 7거래일 연속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까지만 해도 막대가 조금 미미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집계가 완료된과 동시에 막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름세가 나타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는 현지 시간 18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화살표가 그려주는 것처럼 순유출세로 돌아서는 게 조금 확인되고 있죠.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는 2,600만 달러,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도 1,800만 달러의 기관의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가 마감되면서 다시 막대가 위로 향할 확률도 남아있기는 하지만요. 지금 약간 분위기가 조금 꺾이고 있구나라는 것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포인트를 또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할 때 기관들의 자금이 잘 뒷받침이 돼주면서 어느 정도의 하방 지지선을 구축해 왔었는데 여기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죠. ETF를 통해서 기관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 추이가 달라지는지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봐야겠죠. 가격적인 흐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내일의 코인에서 살펴보는 건 1시간 전 대비한 흐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죠. 비트코인은 소폭의 하락률 보여주면서 현재는 7만 1,000달러 선 조금 가까스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7만 달러 위로 올라오고 나서는 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죠. 앞자리를 8로 바꾸기까지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7은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이번 한 주 동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조금씩 상승폭을 보여주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현재는 2,197달러 선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다시 2,200을 돌파해야지만 그 다음에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점도 체크가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XRP 0.29%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1.4달러 위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 솔라나도 약간 힘이 붙이는 듯한 모습은 나타나지만 90달러는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메이저 코인들
전반적으로 밤 사이에 조금 하락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은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선 위에 있다라는 것까지는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가 더 중요하겠죠.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주요하게 조금 사수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일지 같이 짚어보시면서 대응 전략들 가져가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와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비트코인인데요. 어제 우리가 조금 급하게 조정이 조금 나온 상황이죠. 자, 우리 이 트리거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PPI가 있었고요. 그리고 FOMC에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주요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이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사이에는 정말 중요한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침에는 현실을 조금 살아가느라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확인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밤사이에 물가지수도 나왔고 FOMC 결과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시장은 약간 힘을 잃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들이 전해졌는지 전문가님 통해서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FOMC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은 사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파월 의장이 또 우리를 별로 도와주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무슨 얘기 나왔을까요? 일단은 어제 이제 저녁부터 이제 조금 급하게 조정이 나왔는데 이미 선반영이 좀 되었었죠. 그렇죠. 사실 물가지표 나올 때부터도 큰 폭으로 내림세가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물가 지표가 이제 안 좋게 상회를 하게 되면서 일단 안 좋게 나온 게 트리거가 되었고요. 당연히 이제 이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얘기를 한 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장에 우리한테는 충격을 안 줄 수 있지만 추후에 이 파월의 발언이라든지 추후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을 때는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네. 어제 딱 그 결과가 정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연준에서 뭔가가 심각한 내부 의견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제기가 된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 파월 의장이 어제 얘기를 한 게 일단 우리가 점도표를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점도표가 어떤 거냐면 3.4%가 나오면 금리 인하를 1회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점도표는 3.4%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1회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쵸. 수치가 나왔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발언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유가가 상승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고용이 내려갈 수 있다. 가장 시장에서 안 좋게 적용하는 부분이죠. 그러한 발언들을 조금 해주면서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했어요. 네. 전쟁이 지금 반영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지표들을 지켜봐야겠고 당연히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4월 달에 나오는 지표들로 인해서 또다시 큰 충격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동결도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던 얘기고 파월 의장도 여태까지 스탠스랑 사실 달라진 건 없잖아요. 늘 신중한 태도를 유지를 해왔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 만한 일이었나 아니면 뭐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도 나눴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충격을 준 건지 좀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저도 어제 사실상 이제 제가 항상 관점이 이 75.7K에서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상승세를 이어나가서 저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트리거를 삼았는지 차트적으로 움직였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시나 약간 하락의 명분을 찾았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녁에 72.7K에서 굉장히 괜찮은 매수 타점이었거든요. 오. 그래서 72.7K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 구간이 뭐 그냥 뭐 그냥 바로 무너졌지 그냥 않았나요? 뭐 드릴로 뚫듯이 그렇네요.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손절이 나간 상황이고 지금 이제 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71.8K까지는 반등을 해줄 수 있지만 이미 하락 파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보일 만한 가능성도 있었지만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이 하락적인 명분을 또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두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결과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에 다시 반응을 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감을 여러분이 또 가져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죠. 오늘은 전문가님과 몇 가지의 온체인 데이터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펀딩비를 살펴보자 오늘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이 펀딩비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최근에 우리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오. 준비를 해온 거고요. 네. 일단 이 비트코인 펀딩비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괴리가 생깁니다. 괴리가 생긴다는 거는 이 갭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롱과 숏 포지션이 서로 자금을 교환해서 균형을 맞추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자, 우리가 비트 펀딩비가 2월 이후에 이 주요 거래소에서 전반적으로 음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선물 시장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상승보다는 하락에 더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저 그래프에서 지금 끄트머리에 빨간색으로 아래로 향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펀딩비 수치를 보면요. 선물 시장 쪽 레버리지가 현재 조금 주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우리가 이 펀딩비가 음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 의미는 이 롱 포지션, 쉽게 말하면 신규 이제 롱 포지션이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숏 포지션이 손절을 하거나 청산을 당하면서
점점점 올라갔다라고 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숏 스퀴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거군요. 아, 네,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숏 스퀴즈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결제 약정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선물 옵션 그리고 파생 상품이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계약의 양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오픈되어 있는 지금 포지션의 양인 거예요. 미결제 약정이. 자, 근데 현재 이제 이 미결제 약정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가 신규 이제 포지션이 늘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숏스퀴즈가 일어나면서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추후에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76K까지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이 급격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누차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하락 파동의 지금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리하게 내려왔네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네. 조금 더 차분히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여태까지는 미결제 약정이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게 도움이 됐던 거라면 지금 입장에서는 미결제 약정이 더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좀 신규 포지션이 숏 포지션이 많이 늘어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좋지가 않아요, 상황이. 예, 저도 웬만하면은 조금 롱 포지션을 고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되게 긍정적인 전도사 역할을 하셨었는데 오늘 약간 스탠스가 달라지셨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제 관점이 들어맞았긴 했지만 저도 이제 매수를 진행하고 손절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모두가 시나리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근데 이 시나리오대로 무조건 신념을 가지게 되면 저는 네. 큰 손실을 맞이한다라고 그쵸.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는 우리가 있지만 그의 이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펀딩비랑 이 미결제 약정을 봤을 때 충분히 추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실제로 롱 포지션만 계속해서 진입을 했었습니다. 수익도 많이 났었고요. 자, 근데 실제로 이제 추가 상승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76K까지 상승을 해준 거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급격한 조정이 나오면서 네. 지금 하락 파동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상승을 바라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방송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여태까지의 전망을 굉장히 잘 들어맞게 내놓으셨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항상 긍정 전도사인 것 같았던 우리 전문가님도 이제는 우리 시장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지금 내세우고 있으십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미결제 약정과 펀딩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여태까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됐다면 이제는 진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걸 또 이 안에서 근거로 삼고 있으십니다. 어떻게 그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펀딩비와 미결제 약정도 무언가에 지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많이 돌아선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정보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솔직히 이런 PPT 만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네. 예,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새벽에는 이제 또 FOMC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PPT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낮에 이제 좀 만든 거여서 실제로 이제 하락이 나오기 전이죠. 근데 약간 이제 내용이 우리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 펀딩비와 미결제 약정을 좀 보고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알아놓으시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은 오르는데 펀딩비가 음수고 그리고 미결제 약정은 뭔가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우리가 뭔가 숏 포지션이 밀리면서 올라가는 구조기 때문에 신규 롱 포지션이 들어오게 되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하락 추세일 때는 그 반대가
조금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뭐 삭제를 안 하고 준비를 해왔던 거고요. 네. 자, 우리가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괜찮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해석을 조금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우리가 주말과 아시아 세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말 우리 주식 같은 경우에 미장 같은 경우에는 개장과 이제 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네. 이 비트코인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전쟁 충격을 뭔가 먼저 받고 그리고 반응한 뒤에 지금 현재 반등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장이 닫히면 가격도 멈추지만 코인은 계속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충격을 먼저 흡수했다라고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는 와중에 우리 시장이 각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또 24시간 또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반대로 조금 부각이 됐던 건데요. 그런데 이거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또 쉬어가는 게 좋을 타이밍에 우리 시장은 굴러가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전쟁과 관련된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지속적으로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서 우리 시장의 특성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이다 보니까 이란 쪽에서는 오히려 크립토 자산이 조금 이동하는 모습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얘기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것도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위험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동이 가능한 자산이라고도 얘기를 조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경을 조금 쉽게 넘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가 없는 것에는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 리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가 전망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뭐 나중에는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지금도 현재 뭐 거래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을 때 우리가 미국의 공습 직후에 이란 거래소에서 크립토 유출이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이런 위험 자산인데 왜 그렇게 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적어도 이런 국면에서만큼은 디지털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들고 온 이유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 많은 공포감에 휩싸이고 계시겠지만 네. 우리가 결국엔 투자의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일일비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뭐 코스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코스피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 멈추는 날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또 긍정적인 멘트를 다시 한번 희망적으로 덧붙여 주시기는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멀리 내다놓고 봤을 때는 우리 시장 그래도 탄탄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셨죠. 하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단기적인 전망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우리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반응하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시장에만 조금 다르게 붙는 심리들로는 어떤 게 있을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뉴욕 증시랑 커플링 될 때는 커플링 된다고 싫어하고 디커플링 될 때는 또 다르게 움직인다고 싫어하고 이러잖아요. 경제 지표가 나올 때도 사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조금 심리를 해석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코인만큼은 이제 뭔가 이제 이 정책 톤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를 조금 더 빨리 가격에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다만 우리가 지금 국면에서는 비트코인이 뭔가 안전자산이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그렇고 정확하게는 우리가 에너지 때문에 인플레이션 쇼크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식은 눌리는데 비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먼저 매를 맞는 거죠. 매를 맞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디커플링 되는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반등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반등이 있었을 때는 그런 심리들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를 먼저 맞고 나서 반등이 조금 빠르게 나오면 당연히 좋기는 한데 매는 먼저 맞아놓고 더 계속 누워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시장도 약간 이제 매를 조금 더 세게 맞은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더 눕는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빠르게 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실까요? 이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네. 하락장이고 좋지가 않아요. 모든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지금 우리가 뭐 어두컴컴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위에서 깡 하고 이제 그쵸. 내려치는 상황입니다. 고개를 잠깐 들려고 하면 다시 두더지 게임처럼 얻어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제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진짜 급하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세 100%가 나왔을 때 급하게 7%, 10% 정도 가량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는 급하게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저번 주 방송에서도 월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조금 더 다시 저점을 다지면서 우리가 추후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는 비로소 우리가 진짜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우리 시장을 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시장이 여태까지는 조금 희망차게 움직이기는 했지만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인 환경들이 좋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으시겠죠. 유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도 이제는 인상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조금 묘연해지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들을 우리가 콕 집어서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지 마지막으로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밤 사이에는 유가, 금리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조금 짓누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얘네들이 다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우리 시장도 조금 숨통이 트일까요? 일단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트대로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유가가 올랐고 네. 달러가 강세가 됐는데 얘가 왜 상승을 하지라는 생각을 항상 알 수 없는 우리 시장이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실제로 뭐 차트적으로 움직인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차트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는 하락 파동이 시작된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솔직히 상황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우리가 앞으로 발표되는 이 경제 지표 그리고 뭔가 이 새로운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상승장이 저도 올 것이라고 믿고 있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진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가 끝날 때까지는 결국에는 조금 하락세가 이어지거나 기껏 해봐야 조금 횡보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네. 내년까지도 그럴 수도 있고 진짜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뭐 당장 내일도 오를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를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 하락장인데 네. 우리가 너무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만 그리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뭔가 공매도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물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 물탈 시기는 아니다. 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밤 사이에 이 PPI가 조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시장이 좀 내림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조금 걱정을 했던 건 지금의 유가 상태가 반영되지 않은 물가임에도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다음 달에는 또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럼 다음 달에 물가 지표가 새롭게 발표가 될 때는 좀 더 크게 얻어맞을 가능성도 있다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를 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앵커님이랑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이상하네. 저는 발언을 많이 못 봤는데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오. 실제로 지금 이제 아직 유가가 반영이 되지도 않았고 전쟁이 반영이 안 됐는데 내가 지금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우리 시장에는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이고 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연히 안 좋게 나옵니다. 네. 어떻게 좋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어느 정도는 또 선반영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닐까? 이것도 희망회로일까요? 저도 어제 발표 전에 우리 FOMC 발표 전에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보통 발표 전 하락은 발표 후 상승 네, 가능성이 맞아요.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까지구나.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갑자기 또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게 비트코인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이제는 조금 기대감을 가져가기보다는 신중한 접근 전략을 그 이전보다도 더 크게 가져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물가 지표만 보더라도 저희가 짚어드린 것처럼 다음 달에는 더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죠. 이게 물론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물가 지표가 공개되고 나서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하지는 않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전략들을 세워봐야겠죠. 물론 예측도 중요하지만 대응이 더 중요한 시장이니까요.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꼭 실시간 대응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얘기들 나눠봤으니까 잠시 후에는 돌아와서 차트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이레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금 짚어볼 수 있을 만한 거시적인 환경을 들여다봤다면 이제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어느 라인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차트 보기 전에 이 파동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같이 한번 보시기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항상 좀 이 기술적 분석들을 계속해서 제가 쉽게 교육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조금 고갈이 됐어요. 그래서 파동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거를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가는 상승 5파와 그리고 하락 3파 총 8개의 파동에 의해 끝없이 순환한다라는 이론 같은 건데요. 자, 보통 우리가 뭐 1, 2, 3, 4, 5, 1, 2, 3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주식 시장의 움직임과 투자자의 심리는 이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이제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피보나치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번 해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동들로 추세를 파악하고 그리고 목표가 설정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엘리어트 파동의 장점인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상승에는 1파에서 5파까지가 있습니다. 자, 상승 1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짧은 파동으로 우리가 하락 추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 새로운 상승, 즉 1파의 시작인지는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표나 뭔가 조건을 함께 확인해서
진짜 상승 시그널인지 확인한 다음에 진입을 하시는 게 조금 좋을 수가 있겠죠. 자, 이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종의 뭔가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강한 상승이 나오면 약간의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조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1파에 뭔가 38.2 혹은 61.8, 99.9까지 이건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아실 텐데 이게 발생한 경우에만 유효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 1파보다 하락하는 경우에는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상승 3파. 자, 보통 가장 긴 파동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1파, 2파, 3파는 조금 더 길게 파동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포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 1파의 고점, 저점 간의 변동률의 1.618배로 이제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파동을 봤을 때 엘리어트 파동도 이제 이 트레이딩 뷰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파동을 그어보고 피보나치 수열을 그려봤을 때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 하면 사람들이 아마 이제 하락 파동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엘리어트 파동이다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장기간 뭔가 상승세가 이어져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는 시점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24년도 상승장을 조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24년도 상승장 때 이 끝자락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때가 보통 이 상승 3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승 4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파 역시 우리가 조정 파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만약에 상승의 1파의 고점보다 하락하게 된다면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 2파와 마찬가지로 매수 시점이라고는 판단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이 엘리어트 파동의 이탈 여부가 체크를 좀 하면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상승 파동이 5파인데요. 상승 파동 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입니다. 우리 작년 12월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자, 보통 이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에는 하락 3파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락 파동으로 우리가 손실을 조금 볼 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상승 3파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락 3파인데요. 이 하락 1파, 2파, 3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조정 파동으로 상승 5파의 연장에서 나올 수 있어가지고 확인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투자자들의 공포심에 따라서 우리가 급격한 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좀 하락 추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상승 파동이고 지금 하락 파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 2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락 1파의 고점을 당연히 돌파하면 안 되겠죠. 파동이니까. 그리고 하락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하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을 해도 반등이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락 2파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고점에서 포지션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뭔가 손실폭을 좀 줄여서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하락 3파인데요.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이 비트코인의 상승 시나리오는 이 하락 3파가 나오면서 패닉셀이라고 하죠. 급격하게 패닉셀이 나오면서 60K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가장
좀 진짜 반등이다라고 할 정도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매가 나올 수 있어서 굉장한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고요. 우리가 투매가 많이 나오게 되면 조금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자면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은 1, 2, 3, 4, 5, 6, 7, 8 총 8개의 파동이고 우리가 이 5파가 마지막 상승 파동이라면 실제로 계속해서 하락 파동이 지속될 수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엘리어트 파동에도 한계가 있겠죠. 우리가 이 파동을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활용은 하지만 맹신은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실제로 연장 파동인지 아니면 5파동인지 조금 이해가 하기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고 싶은 대로 원래 사람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에는 이 연장파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파동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차트에서 만나게 되면 뭔가 명확한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5파인지 연장파동인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더욱더 다양한 변수로 움직이겠죠. 이대로 이 차트대로 안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어트 파동은 뭔가 소규모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상승 1파라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조금 종합해서 보시면서 그리고 어떠한 지표나 이론을 맹신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뭐 피보나치도 좀 가지고 왔었고 뭐 우리가 청산 힌트맵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왔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보조 지표들 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너무 우리가 한 가지만 믿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다 들어맞았을 때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어트 파동을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봐야겠죠. 자, 아마 지금 뭐 많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하락 파동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1파가 진행이 되었고요. 2파, 3파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우리 1파의 시작 지점은 전 저점으로 여겨지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4파가 조정이 나오고 다시 5파 하락 상승 마지막 파동이 진행이 되었었죠. 지금 현재 제가 섞어놓은 부분이 이 76K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71K까지 내려왔습니다. 71K가 이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락 파동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술적 반등은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락 파동의 만약에 시작이라면 지금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락 마지막 파동 때는 항상 급격한 투매가 일어나면서 원래는 60K까지 밀릴 거였지만 우리가 스퀴즈라는 게 일어나죠. 롱 스퀴즈가 일어나면서 추가 하락으로 54K 정도까지 저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조금 가지고 온 거고요. 우리가 지금이 하락 파동의 시작이라면 어느 정도 72.5K 정도까지는 반등을 해줄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다 정도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 4시간봉을 보면 지금 현재 76K에서 조정이 들어와서 조정이라기보다는 뭐 하락장이 시작이죠. 자, 71K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살짝의 반등은 해줄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이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72.5K를 지켜줬으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그 구간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는 솔직히 좋은 추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급격하게 뭔가 매수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저항 구간, 기술적 반등하는 구간이 오면 공매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손익비적으로도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저항을 맞고 조금 내려온 상황인데 생각보다 방어를 조금 잘 해주고 있어요. 비트보다
좀 덜 떨어졌습니다. 덜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추후 충격을 크게 맞을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리플이 오히려 잘 버텨줬네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일주일 뒤에 자기 혼자 막 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전하게 조금 리스크를 조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 통해서 엘리어트 파동이 어떤 건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 파동이 지금 또 딱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걸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약간의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크게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신규 매수는 금지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비트코인 그리고 XRP를 조금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안에서 전문가님이 히든 코인으로 보여주시는 코인들은 오름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히든 코인으로 보여주셨는데 물론 시장 분위기가 더 이어졌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오름세가 나타났어요. 예, 맞습니다. 항상 제가 들고 오는 히든 코인은 수익이 항상 나는 경우가 많죠. 네. 많은데 아무래도 히든 코인을 가지고 올 때 지금 같은 장세에서 조금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들고 온 게 이 스토리지라는 코인인데요. 자, 제가 요 구간에서 지금 현재 매수를 진행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약 10%가량 수익이 나고 우리가 익절을 하고 나온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진입을 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지금 진입을 권유를 안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하락 추세가 시작된 단계라면 지금 뭔가 우리가 이런 코인을 진입을 하는 게 조금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번에 들고 온 히든 코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비트코인이랑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는 코인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어센드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런 패턴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발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조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요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우리가 반등을 요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히든 코인도 1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올 생각이고요. 지금 같은 우리가 좀 추세가 안 좋을 때, 하락장일 때는 우리가 뭔가 좀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10%의 수익이라도 감사하면서 이 히든 코인을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당연히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지난 히든 코인을 놓고 봤을 때 10%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사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지라 여기에서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께서는 확실하게 익절하고 나올 타이밍까지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손실로 키우지 않고 익절해서 깔끔하게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히든 코인도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왔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단의 저항선에 부딪히지 않고 더 뚫고 간다면은 더 바라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당연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우리가 바로 발산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더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발산을 했을 때 진입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눌림 구간 이 지지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적인 실시간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는 가감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